안녕하세요. 자, 교재 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 목차 잠깐 볼까요? 목차 잠깐 보면 그 챕터 첫 번째 총칙부터 있어요. 총칙. 이 총칙에서 가끔 시험에 나와요. 용어의 정의 같은 것 좀 나오고 챕터 2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나와 있죠.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이게 중소기업인지에 따라서 세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 이런 것들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얘도 중요한 내용이고 챕터 3이 이제 R&D 세액 공제죠. 연구개발 쪽에 조세특례 지원 제도고 실무에서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R&D 세액 공제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창업 자금 지원 특례 제도들이 있고 이쪽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챕터 4에 가보면 투자 촉진. 그러니까 회사에서 투자하면 세액 공제 제도가 있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고용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다 받는 거예요. 다. 요즘 가장 핫한 거고. 그다음에 챕터 5에 가보면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한 조세 특례 제도가 있죠. 그래서 거기 뭐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나 기업 가업승계 작년에 이제 요게 시험에 나왔었던 거고 좀 어려운 게 조직 변경이나 사업 전환 이쪽이 좀 어려운 건데 그쪽에서도 양도세 2월 과세 여기 시험에 그 전에 나왔었던 거고 예전에는 앞쪽이 많이 나왔는데 요 근래 작년 재작년 요 뒤쪽이 좀 많이 나왔어요. 챕터 6에 가보면 지역 간 균형 발전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때 많이 나왔던 거고 그 당시엔 시험에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계속 안 나왔어요. 근데 조특법 몰라요?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저한테 찍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 찍신입니까? 절대 모르는 거고 뭐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배우고 하나 내는 거니까 이럴 때 도움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챕터 7에 가보면 공익사업 저축 지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 특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이제 뭐 이쪽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토보상 요쪽이 이제 시험에 과거에 나왔었고 우리 사주 조합 특례나 뭐 ISA 이런 쪽이 있는 거고요. 월세세 공제도 뭐 뜬금없이 한번 나왔었고 나머지 쪽에서는 뭐 그렇게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챕터 8에 가보면 기타 직접 국세 특례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근로장려세제가 아주 예전에 한번 나왔었어요. EITC 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챕터 9에 가보면 간접국세나 조세특례 제한 제도가 있죠. 각종 제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특법 볼 때는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갈 때는 거기 조세특례 제한 규정 있죠. 여기 조문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많이 보셔야 될 거고. 일단은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고 총칙부터 가볼게요. 총칙. 조세특례 제한법의 목적부터 나와 있죠. 이게 조세 특례를 준다는 거예요. 조세 세금에 특례를 주는데 제한을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 법의 목적이 되게 중요한데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중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세금을 감면 또는 중과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지만 중과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특법이 감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과하기도 한다. 그래서 중과가 조금 있어요.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정의 조문에 하나 있는데 거기 4페이지 가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죠. 용어의 정의에서 동그라미 6번 보여요. 오른쪽에 가보면 조세 특례. 별표 치시고 요거 암기하는 거예요. 조세 특례. 조세 특례의 두 번째 줄에 보면 조세 감면이라는 말 보이죠? 감면. 그렇죠? 그리고 거기 뒤에 보면 중과세라는 말 보이죠? 두 가지 목적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목적 와서 보시면 조세 특례 제한법은 조세 감면과 중과 등 조세 특례와 이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 공평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중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어요. 부동산 임대법인이면 접대비 한도를 축소한다.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과다법인이면
간주임대로 계산했다. 이런 것들이 중과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와요. 과세 공평을 도모한다. 이게 뭐냐면 세금은 누구만 깎아주고 누구는 안 깎아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깎아주면 좋은 거죠. 나만 깎아주면 되게 좋은 건데 얘만 깎아주면 욕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런데 형평이 안 맞음에도 불구하고 깎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깎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정책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책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걸 우리가 조세 지출이라고 하거든요. 조세 지출. 큰 측면에서 보면, 재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세 지출이 있는 거예요. 세금을 깎아주는 거, 돈을 나눠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세 지출의 효율을 높여야 돼, 우리는. 조세 지출의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뒤에서 이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 같은 걸 배운다고. 그럼 창업하면 다 깎아주느냐? 일정 기간 법인세를 깎아준단 말이에요. 다 깎아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세 지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종을 제한하는 거지. 업종을 제한한다. 이게 창업에.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조세 지출의 효율을 높이는 게 우리 조세 특례 제한법이라는 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과세 형평을 도모하고 조세 정책의 효율을 수행한다. 이게 둘이 쌍두마차로 같이 가는 거예요. 형평을 침해하기 때문에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세 특례 개념이 나와 있죠. 아래 가보면. 그러니까 형평하고 조세 지출의 효율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럼 이해하시겠죠? 항상 그런 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말을 쓸 때 이게 조특법의 문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제 개정상 이런 표시 안 했어요. 책에 개정상 표시 안 한 이유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기억도 나지 않고 여러분 혼선만 있어, 혼선만.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의의하고 취지예요, 취지. 의의하고 취지거든. 그럼 의의하고 취지를 쓸 때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조세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 이 제도에서 뭐냐. 그죠? 이런 말들을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의의하고 취지 이런 말들을 잘 쓰는 게 중요해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숫자 이거에 되게 공포를 느낀다면 몇 년 동안 감면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돼요. 잘 모르면 대충 써도 돼 이건. 배점이 아주 크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 숫자에 너무 매몰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의의와 취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법리야, 법리. 그러니까 타세목과의 관계, 타세목.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나올 때는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매각이라는 단어가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어떻게 녹아 있느냐, 증여라는 단어가 어떻게 녹아 있느냐, 양도라는 단어가 어떻게 녹아서 세법에 해석이 있느냐 이런 해석론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말들을 잘 녹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개념은 있죠. 조세 지출의 개념.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건 간접적인 보조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간접적인 조세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조세 지출이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조세 특례 동그라미 1번 보면 조세 특례 중에서 조세 중과 제도나 조세 감면과 관련이 없는 제도. 예를 들어서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제도. 이런 조세 감면과 관련이 없는 제도를 제외하고 모든 종류의 조세 감면을 조세 지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단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조세 지출은 간접적인 조세 보조금인 거예요. 조세 보조금. 따라서 이게 조세 보조금을 줄 때는 국회 매번 승인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법률로 정해놓으면 되게 편한 거예요. 그냥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주기만. 세금을 깎아주는 행위는 매번 법률에 있으니까 매번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간편한 방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3번에 별표 치시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재부 장관은 조세 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 이연 등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그러니까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방식은 조세 감면도 있고 비과세도 있고 소득공제도 있고 세공제도 있고 혹은 세율을 낮게 해주는 우대세율 적용도 있고 세금의 과세 시기를 이연해주는 이연과세도 있어. 과세 이연 등 이런 조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3개년치를 보여주는 거야. 직전, 당해, 다음 연도 추정 금액까지 그 금액을 자 동그라미 쳐볼게요. 기능 그리고 세목별로 분석한 조세 지출 예산서를 반드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세 지출 예산서에 대해서 쓰라라고 하면 요 문구를 쓰시면 돼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기능하고 기능. 세목. 이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을 깎아줄 때 이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가 뭐냐? 기능이 뭐냐? 기능이. 그리고 그걸 세목별로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세를 깎아주는 이 기능이 있을 거야. 이게 조세 지출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 거예요. 왜 깎아주느냐? 왜? 그렇죠? 뭐 주거 안정 기능이 있겠지. 국토 효율 발전이라는 기능이 있겠지. 그렇죠? 그런 기능을 잘 의의나 취지에 녹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뭐 창업 지원 기능을 쓸 테고 뭐 여러 가지 기능들 고용을 증대시킨다는 기능도 있을 테고 그런 큰 하이어라키에 있는 워딩을 잘 쓰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조세 감면을 세출 예산의 편성 절차에 준하여 운용하고 조세 감면에 대한 사후 평가를 의무화했다.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고 나서 우리 기재부 장관은 사후 평가도 하는 거야. 이게 실제로 얼마나 깎아줬는지 계속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조세 지출 예산서는 3년치 작성하는 3년치. 보시면 직전 연도, 해당 연도 추정 금액, 차기 추정 금액까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게 실제 세법을 조특법을 개정하려면 되게 힘들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통계를 많이 내야 돼. 그래서 예상 세수 감소액이 300억 이상 있잖아요. 그럼 유관기관의 보고서가 반드시 필요해. 예상 세수 감소액이 300억 이상 있으면 그 관련 유관기관의 보고서들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국회에 제출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곤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고 4번 용어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 조특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가지고 돼. 조특법이라는 게 특정 세목이 아니에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여러 가지 세목의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성격이 있다 이거예요. 공통적인 성격.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내국인이란 말을 써요. 내국인. 그러니까 소득세법에서는 내국인이란 말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조특법에서는 내국인이란 말을 써요. 그럼 내국인은 뭐냐?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잠깐만 구경을 해보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저 뒤에 가보면 이런 조문이 있어요. 페이지를 안 적어놨는데 어딨냐? 어딨냐? 상시 근로자에 대한 조문이 있는데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 엄마? 아마 거기에 있을 거야. 특구에서 맨 처음에 나오겠지. 찾았어요. 교재 46페이지 가보시면 46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조특법에서 이제 고용 등이 있으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고용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줘. 그리고 각종 한도 같은 거 적용할 때도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봐. 지금 현재 조특법 규정들이. 그럼 상시 근로자에 대해서 우리가 암기도 해야 되는데 상시 근로자의 정의를 잠깐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시 근로자는 범위 보시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얼핏 보면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한정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이 조특법에 있는 내국인 근로자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내국인 근로자의 정의 자체를 따왔겠지. 그럼 앞에 내국인 근로자의 정의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이 내국인이라고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내국인 근로자니까 개인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내국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면 내국인 근로자인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산업연수생이라도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체류할 근로계약 조건을 체결한 자라면 여기에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실무할 때도 우리 공장들 보면 외국인들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할 때 다 카운팅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한다. 나도 이번에 이제 법인세 신고하는데 우리 세무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라이언트한테 내국인 근로자 있으니까 외국인 빼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쨌든 간에 내국인 정의를 보라 이거. 정의를. 조문을 보라 이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했단 말이 그 왜 조문 안 보냐 그랬더니 그 전에 다른 회계법인이 했단 말이에요. 회계법인이 했더라고. 거기 외국인 빼고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그럼 그 회계법인 가라고. 거기 다니라고. 거기 거 믿을 거면 거기 다녀라. 너 조문 안 믿으면 거기 다녀라. 어쨌든 내국인의 정의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주문이에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차용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 되게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걸 안 넣고 안 넣고는 항상 증감으로 할 땐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올해 거 넣잖아. 그럼 올해 거를 넣으면 작년 것도 넣어야 되는 거야. 항상. 증감으로 계산할 때는 이 이펙트가 올해 유리하다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작년 거 빠지고 올해 늘어나는 거.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작년에 누락되면 올해도 같이 누락을 하든지 같이 넣으면 같이 넣던지 해야 되는 거 항상. 그거 잘 기억하시고 과세 연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법인세법 원래 사업연도라고 쓰고 소득세법은 과세 연도라고 쓰잖아요. 과세 기간이라고. 근데 조특법은 과세 연도라고 통일시킨 겁니다. 과세표준 신고는 당연히 아실 거고 소득세법은 총수익 금액이라고 쓰지만 법인세법과 통일시켜서 입금이라고 쓰는 거고 소득세법은 필요경비라고 쓰지만 법인세법과 통일시켜 손금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6번 조세특례이죠. 자, 별표 치시고 그래서 용어의 정의에서 내국인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6번 조세특례 중요한 거예요. 1번, 6번 중요한 겁니다. 1번 암기하시고 6번도 암기합니다.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액 감면, 세액 공제, 소득 공제, 준비금의 송금 산입 등 조세 감면과 거기까지 끊어볼까요? 그러니까 조세 감면도 조세 특례가 되는 거고 특정 목적을 위한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등 중과세도 역시 조세 특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조세 특례의 정의를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수도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중소기업의 어떤 세제 혜택도 달라지고 우리가 공장을 이전한다거나 본점을 이전한다거나 할 때도 각종 혜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조세특례 제한법에선 수도권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 그림 잠깐만 보면요. 그림 위에 이제 수도권 안에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과밀 억제 권역은 정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단어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의는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서울을 기점으로 이제 수도권 중앙부를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성장 관리 권역이 있죠. 성장 관리 권역. 수도권에 이제 북부하고 남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리고 이제 동남부나 동부 지역이 자연 보존 권역이 되는데 그래서 성장 관리 권역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지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연 보존 권역은 한강수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 실무에 가면 이게 구까지 해서 다 있어. 용인시 기흥구 뭐 어떻게 딱 돼 있다고. 이해하시겠죠? 용인시 기흥구 같은 경우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라 거기 성장관리 권역이니까 그럴 거예요. 거기서 진짜 행정구역을 기점으로 여기 살짝만 이전해도 지금 벗어나는 게 돼서 지방 이전 감면을 받고 이럴 수 있어요. 실제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기억을 하시고 수도권은 요 세 가지 지역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권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 그림 옆에 대도시의 정의는 수도권과 5대 광역시를 얘기합니다. 대도시의 정의는. 그리고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권 안에는 과밀 억제 권역,
성장 관리 권역, 자연 보존 권역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구 개발과 인력 개발이라는 용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인력 개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연구 개발이 있고 인력 개발이 있는 거예요. 연구 개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제 R&D 세액 공제는 못 받지만 이제 나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애들을 이제 키워서 우리 이제 나 김영사 얘기하는 게 애들을 이제 빨리 키워가지고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우리가 일을 덜하고 애들이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애들한테 빨대 꽂고 쭉쭉 빨아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해서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는 빨대만 꽂고 영업만 하고 애들한테 다 시키자. 이게 목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돼야지. 인력 개발이. 연구 개발은 내가 할 테니 인력 개발을 해야지. 인력 개발. 연구 개발은 내가 아이디어를 짤 테니 인력 개발. 이것까지 되면 좋겠지만 인력 개발이 돼야지. 애들이 뭘 알아 처먹을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죠? 이 인간의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게 인력 개발. 인간의 능력. 댐댐이를 키우는 거지. 그냥. 이것도 공제해 주겠다는 거야. 이것도. 그렇죠? 연구 개발 자체는 뭐예요? 트라이 해보는 거지. 트라이. 실패와 성공을 계속 해보는 거지. 그 자체. 그래서 연구 인력 개발이라는 건 연구도 해보고 인력도 개발하는 거야. 애들 공부도 시키고. 이거 뭐 해야지 될 거 아니야. 해야지.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연구 개발, 인력 개발. 자, 연구 개발, 인력 개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인세 끝나고 나서 지난주에인가 그 회식했거든요. 그래서 회식하는데 우리 내 이제 같이 일하는 애들 내 제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갑자기 세법학 수업을 듣겠다는 거예요. 그 강의를 듣겠다 뭐. 그래서 내 옆에 김혜사 얘기하더라고. 그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말라고. 공부를 법조문을 보고 해야지 누구를 믿고 왜 하냐. 모르는 내 앞에서 누구를 믿고 왜 하냐 막 이러더라. 누구도 믿지 말고 그냥 자기 조문을 한다. 근데 저도 옆에서 맞다 내가 이러면서 그래서 공부는 자기 스스로 하고 법조문 보고 스스로 셀프로 이제 할 때가 됐다. 우리가 그러면서 수업 같은 거 듣지 말고 나는 욕을 많이 해놨으니까 들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자, 가보시면 연구개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자, 거기까지 끊어볼까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거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니까 연구개발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 거야. 보통 제조업에서 하는 연구개발이 있고 서비스업에서 하는 연구개발이 있는 거야. 그렇게 보면 좀 쉬운 거야. 그래서 이게 산자부 소관이 있고 문체부 소관이 있어. 일단 소관이 있어. 실제로 이제 R&D 관련 있으면 신성장 있죠. 신성장. 이런 거 받으려면 나중에 이제 얘기해 줄 텐데 신성장 원천 기술 있죠. 이런 거 세액 공제율이 되게 높잖아. 그거 내가 막 선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신성장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사안자부 가서 승인을 받아요. 나 신성장 기술 맞습니까? 승인을 받고 국세청에 다시 한번 승인을 받아. 그러면 거기서 인증을 해줘. 그러면 그 기술 개발비에 대해서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을 해줘. 그리고 세무조사도 면제해줘. 거기서 승인을 받고 나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산자부가 제일 많이 해. 근데 이제 서비스 쪽은 산자부보다는 문체부가 더 강하니까 문체부에 얘기를 주고. 이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서비스 쪽이 이제 기재부가 하겠다고 하다가 문체부 소관이냐 아니냐 막 이런 것도 이슈가 있었다고. 이게 연구개발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 첫 번째가 있고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이해하셨죠? 요즘엔 이게 혼용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유통 서비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인력 개발.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 훈련비를 얘기합니다. 교육 훈련비. 근데 모든 사람의 교육 훈련을 인력 개발로 할 수는 없고 주로 어떤 사람들? 연구 개발직에 있는 사람들의 인력 개발비를 공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9번, 10번 묶으시고 연구 개발과 인력 개발의 정의는 또 외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수도권의 구분 했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업종의 구분이 있어. 업종 구분. 조특법도 업종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특법에서 감면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업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해요. 물론 지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다 중소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업종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창업 중소기업 감면 같은 걸 받기 위해선 그 해당 업종에 속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셔야 돼. 의미 이해하시겠죠? 혹은 창업 자금을 받았을 때 증여세 특례를 받고 싶다. 똑같아. 창업 중소기업 감면 업종과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업종이 똑같단 말이야. 의미 이해하시죠? 준용하고 있으니까. 가업 승계도 뭐 업종이 제한이 있고 다 그렇단 말이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업종 판단의 기준. 기본적으로 소득세, 부가세, 주택 다 똑같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요. 그렇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달리 조특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조특법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자주 개정이 돼. 그래서 10차 개정까지 있었는데 11차 개정인가? 개정이 되거든요. 개정이 돼. 나중에 이제 실무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이거 원래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엑셀 찾아가지고 자기가 찾는 거거든. 근데 나도 우리 애들 시키니까 하도 이게 잘 못 찾고 해석을 잘 못 하더라고. 원래 해석은 통계청에 물어보면 또 해석을 해줘요. 근데 국세청처럼 이게 국세청은 예규를 되게 잘 관리를 해. 삭제 예규부터 해서 진짜 일목요연하게 예규 관리를 계속 하거든. 근데 통계청은 그런 관리가 잘 안 돼 있어. 전혀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FAQ밖에 없어. 그냥 한 수십 개 그냥 몇 개 그냥 자주 묻는 질문만 해놓고 디테일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 전 것과 다음번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 관리가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캐비넷에 다 있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머리로 관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컴퓨터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 anyway 좀 특이해. 어쨌든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그 실무서도 있어. 표준산업분류 해설이라고 있어. 15,000원짜리 있어. 15,000원짜리. 이번에 내가 찾아서 그거라도 사라고 그랬어. 그거라도 하여튼간에 그거 보면 돼요. 어쨌든 이 표준산업분류가 개정이 자주 된단 말이에요. 개정. 그러면 이 개정에 따라서 나의 혜택이 갑자기 사그라들 수가 있단 말이야. 뭐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있지. 조특법과 표준산업분류의 구분이 일단 따왔잖아. 그럼 나는 조특법의 혜택을 받고 있다가 표준산업분류의 변경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법이 어떻게 갔냐? 가보시면 다만 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1 플러스 1이에요. 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까지는 변경 전, 동그라미 쳐볼까요? 변경 전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업종 구분의 중요성은 업종에 따라 차등적인 세제 혜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종 구분은 소득세법하고도 일치하는 게 아니라 조특법의 별도의 구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건설업과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건설업, 제조업. 자, 조특법에는 건설업의 경우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거야, 이거. 시행사하고 시공사. 시공사는 뭐예요? 자기가 짓는 애들 얘기하는 거지. 시행사는 자기가 짓지 않고 디벨로핑만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도급을 준 애들 얘기하는 거지. 직영이 아닌 거예요. 직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시행사는 건설업 면허가 없어요. 건설업 면허가 없고 시공사만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거야. 다 도급을 준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냥 다 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다 짓고 나서 팔았을 때 이게 건설업이 될 수 있느냐? 조특법상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소득세법과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다 도급을 주더라도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면 건설업이 될 수 있지만 조특법은 그게 안 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택 신축 판매업의 경우라도 조특법은 직접 건설했을 때만 감면 대상 업종인 건설업이 돼요. 만약에 도급 건설하면 부동산 공급업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감면이 안 돼. 왜냐하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거 한 번 장사하고 털고 나가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건설업이 되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으로 50% 감면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건설업이 안 되면 못 받고 나가는 거지.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신축 판매업에 있어서 도급한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급한 경우엔.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제조업을 보죠. 제조업. 이 제조업에 있어서도 조특법에만 있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조업. 자, 제조업에서는 결국 도소매냐 제조냐 이 차이가 있어. 제조냐. 그렇죠? 여러분들 조문 잠깐만 구경해 볼까요? 조문? 네, 이런데 창업 중소기업 감면 조문이 있어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조문. 6조인가? 조세특례제한법 보면 창업 중소기업 감면 조문이 있을 거예요. 6조인가 그럴까? 6조인가? 맞아요? 6조 있죠. 6조에 보면은 거기 사항인가 보면 업종이 쭉 나래비가 깔려 있을 거야. 나열이 돼 있을 거야. 그렇죠? 창업 중소기업 가면은 업종이 있거든. 업종. 거기 보면은 제조업하고 건설업은 있어요. 보이죠? 그런데 도소매, 부동산 공급업 이런 건 없어요. 어? 도소매, 부동산 공급업은 없어.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창업 중소기업 가면이 50% 감면을 받느냐 못 받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단 말이야. 그럼 가볼게요. 그러면 도소매가 되면 감면을 못 받는 거야. 제조면 감면을 받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제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슈가 되는 게 의제 제조업이란 말이야. 의제 제조업. 너 제조업 맞느냐? 의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즉 내가 다 만들지 않더라도 외주 주는 거지. 외주. 그죠? OEM 방식, ODM 방식 요게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이죠. 자, 조특법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제조업 보면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인이 제조한 물건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은 도소매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음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의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조세특례제한법의 상 의제 제조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가로치고 자 사업장에 동그라미 쳐볼게요. 국내 개성 이미 심하게 됐으니까 개성공업지구에 소지하는 업체 하나. 즉 하청업체가 국내에 있어야 돼 반드시.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 그 사업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 묶으시고 암기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국내에 있어야 돼. 국내 그 해당 업체가 제품 생산을 직접 기획 고안해야 되는 거죠. 직접 기획 고안. 기획이라는 말이 뭐예요? 기획이란 말은 내가 어떤 일을 직접 꾸미고 계획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품을 내가 꾸미고 계획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디자인, 견본 제작 이런 걸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자기 명의로 제조해야 된다. 브랜드를 자기 거 써야 된다는 얘기죠. 해당 제품을 인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사온다는 얘기야. 다 걔네들이 파는 게 아니라 그 만든 건 내가 다 떠온다는 얘기야. 인수하여 나의 법률적 책임하에 직접 판매한다. 그러니까 유통은 내가 다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셨죠? 이래야지만 제조업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어야 돼. 하청업체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해외 공장이 있는 건 제조업이 안 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조세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제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건 국내 공장이 있어야 혜택을 줘야지. 해외 공장 있는 것까지 혜택을 줄 이유가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2절 가보겠습니다. 조세 지원제도. 조세 감면의 의의가 나와 있습니다. 조세 감면은 이제 직접 감면과 간접 감면으로 크게 나뉩니다. 자, 감면 구분의 의의죠. 이제 퍼머넌트한 거, 영구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걸 직접 감면이라고 해요. 그리고 과세 이연만 하는 걸 간접 감면이라고 해요. 내긴 내는데 지금 안 내고 나중 낸다. 이게 간접 감면이에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하는 걸 직접 감면. 그래서 직접 감면은 영구적 감면이에요. 직접 감면. 간접 감면. 얘는 영구적인 거고 얘는 일시적인 거예요. temporary한 거예요. 뒤에 큰 차이가 있다. 의미 이해하셨죠?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자, 거의 직접 감면은 세금을
직접 깎아주니까 돈 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내가 낼 세금에서 직접 깎아주는 거니까 조세 보조금과 직접 같은 성격이 있다. 그래서 직접 감면에는 비과세 주는 거, 소득 공제해 주는 거, 세액 감면해 주는 거, 세액 공제해 주는 거, 덩감세율, 세금 직접 세율을 낮춰주는 거, 아니면 종합과세 하지 않고 분리과세 하는 거, 전부 다 직접 감면에 속합니다. 간접 감면은 일종의 무이자 대출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세금은 지금 아니고 나중에 낸다. 현재 가치만큼 이자만큼 따먹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파란색 보시면 간접 감면에 직접 감면이 영구적인 조세 감면인 반면 간접 감면은 일시적인 감면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예요. 이 간접 감면이 의미가 있는데 간접 감면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직접 감면과 간접 감면은 법조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강학상 구분에 불과합니다. 간접 감면의 두 가지. 하나는 2월 과세. 2월 과세라는 말은 법조문에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과세 이연. 두 가지가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강학상 표현이에요. 2월 과세, 과세. 자, 그래서 감면 신청 두 번째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감면을 받기 위해서 신청이 필수적 요건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필요적 요건이냐, 즉 감면 신청서를 내가 안 내고 나중에라도 감면 신청을 하면, 즉 해당 과세 연도에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신청서를 내지 않았는데 나중에 신청서를 내면 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감면 신청서는 필요적 요건이 아니야. 아니에요. 필요적 요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감면 신청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세액 공제 감면 요건을 쓸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 요건이 아니야.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 그냥 절차야, 절차. 의미 이해하시겠죠? 나중에 경정 청구할 때라도 제출하면 되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원칙적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은 신청서는 나중에라도 제출하면 되는 거야. 나중에라도. 몇 가지만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2월 과세야, 2월 과세. 예를 들어보면 2월 과세 조항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납세 의무자가 변경돼요. 개인이 내야 되는데 법인으로 납세 의무자가 변경돼. 그러면 이거는 연명을 해야 돼.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납세 의무자를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럼 법인이 자기 의사결정이 필요한 거잖아. 이거는 그 당시에 반드시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게 되죠. 의미 이해하셨죠? 그런 것만 그 당시 신청서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아? 의미 이해하셨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겠어요? 그래서 감면 신청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예전에 내 세 감면 받았는데 세 공제로 바꿀 수 갈아끼기가 가능하냐? 갈아끼기 대부분 가능해요. 대부분. 감면은 다 취소하고 세액 공제로 바꿀게요. 갈아끼기도 다 가능해. 거의 다 가능해. 거의.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거 한두 가지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사후관리 규정이 내가 위배된 거야. 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예를 들어 이런 거. 이건 좀 어려운 건데, 내가 지방이전 감면을 했다? 지방이전 감면을 하면 100% 감면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거야. 그래서 지방이전 감면을 다 토해내게 생겼어. 응? 그럼 다 토해내게 생겼으니까 지방이전 감면을 취소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투자세액 공제를 받겠다는 거야. 그럼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전 감면을 다 취소하면 그것까진 좋아. 그럼 지방이전 감면을 취소하니까 사후관리 요건에 대해서 추징세액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것도 같이 취소해달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그거는 좀 지나친 거지. 그렇잖아요. 그때도 또 이제 이슈가 되는 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사후관리 추징세도 법인세라고 얘기하거든. 법인세. 이건 가산세하고 또 같은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그럼 본세가 취소되면 부종성에 따라서 얘도 취소돼야 되는 건데 이거 같이 가는 거냐? 뭐 이런 이슈들이 지금 요즘에 막 올라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건 여러분 시험 보면 아닌 것 같고. 예, anyway, 그래서 반드시 신청서를 구비할 것을 법조문에 요구하고 있지 않는 이상은 필요적 요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거의 같이 보겠습니다. 신청이. 자, 양가로 1번부터 보면 비과세는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그러니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이나 조특법에서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신청을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세액 감면은 감면 신청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근데 그 감면 신청의 법적 성질이 뭐냐? 감면 신청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 행위에 불과한다. 나 이렇게 한다라는 통지 행위에 불과하다. 자, 감면 신청이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
자, 조세 감면은 감면 신청이 감면을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 여부와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2번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자는 감면 신청 자체를 감면 요건으로 볼 수 있지만 후자는 감면 신청 자체는 감면 요건이 아니므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별도로 감면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문구나 또는 감면 신청한 자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는 문구가 없는 한 해당 당의 과세기간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경정 청구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판례 보시면 자, 판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 문구입니다. 세 감면이나 공제 마찬가지예요. 세 감면이나 공제 신청은 그 규정 방식에 비추어 납세 의무자로 하여금 감면이나 공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단순 협력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특법에 보면 공익사업용 토지라는 게 있어요. 공익사업용 토지. 공익사업용 토지로 매각하면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 감면 규정이 있거든요. 그때 감면 신청서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된다라는 게 동그라미 2번 판례고요. 자경농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규정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내가 감면 안 받아도 나중에라도 경정 청구할 수 있다는 거. 8년 작용 요건만 갖추면 감면 신청서 나중에라도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 감면 받겠다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지 요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직접 감면 밑에 보면 비과세 있죠. 비과세. 비과세는 과세 물건을 거의 과세 대상에 제외해서 과세 표준 자체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특법에서는 비과세가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의 비과세 규정이 좀 있고요. 거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 양도 차익 자체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규정들이 몇 개 있습니다. 뒤에서 보게 될 거고 소득공제. 이 소득공제는 세액공제하고 가장 큰 차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액공제는 텍스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그래서 투자한 금액이 몇 퍼센트를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적용되는 한계세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소득공제라는 건 소득에서 직접 빼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적용되는 그 납세의무자가 적용되는 한계세율과 직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이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에 비해서 소득에 대해서 역진적이라는 문제점은 있는 거죠. 역진적. 고소득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세액 감면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세액공제는 2월 해죠. 2월. 하지만 소득공제는 2월 방식이 아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세액 감면도 세액공제와 달리 2월은 없습니다. 특정 기간 동안만 감면받는 방식이에요.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제외하는 걸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세액 감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요. 내가 납부할 산출세액에서 감면율이 있는 거야. 감면율. 감면율. 그래서 뭐 5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산출세액에서. 근데 이 산출세액을 구성하는 게 전체 소득분의 혹은 과표분의 감면소득이 있는 거지. 감면소득. 그 비율만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감면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면은 일정 기간만 감면해주는 홀리데이 텍스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텍스 홀리데이만 있는 거예요. 그 기간 감면이 있어. 예를 들어서 창업 중소기업 본점의 지방 이전 그 기간 동안만 감면하는 게 있고 계속 감면해주는 일반 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면 중소기업이라면 계속 받고 있는 거. 그런 일반 감면 제도로 나뉜다. 세 감면은 2월이 없어. 2월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창업 중소기업 감면 이런 것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5년 동안만 감면해 주겠대.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 5년 안에 얘가 나와야지 효과가 있잖아. 근데 처음에 창업했을 때 돈을 벌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마음속엔 창업을 했잖아. 아닌가요? 마음속에 이제 공부 시작했으면 창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업 개시가 된 거 아니에요? 사업 준비 단계야? 아니면 창업 단계야? 준비 단계야? 창업 단계야? 준비 단계야? 준비를 얼마나 하려고 그러는 거냐? 어? 준비 단계야? 창업 단계야? 준비 단계야? 창업 단계야? 넌 지금 나가버리는 거니? 어쨌든 간에. 어쨌든. 준비 단계인지 창업 단계인지 다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사업을 하고 있으면 조금 일정 기간 동안은 수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은 급해. 근데 시간은 가잖아. 그럼 5년 안에 5년 동안 다 받으라면 이 사람에겐 가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또 면제해주는 기간이 있는 거지. 그래서 창업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5년 동안 감면을 해주는 거지. 근데 우리가 뭐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라고, 한계가. 그렇죠? 여러분들도 준비 단계 한계가 있는 거죠. 엄마가 돈 대주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5년 안에 이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스타트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오른쪽에 가보면 세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감면은 이제 대단히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등등의 감면들이 있을 거고, 세 공제. 이 세 공제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세 공제라는 게. 이게 제일 큰 의미가 있는 거야. 이게 영어로 텍스 크레딧이라고 한단 말이야. 잘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통합투자세 공제율이 10%예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10%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회사의 매출이 100이야, 100. 매출이 100. 그러면 보통 이익이 몇 프로 정도 나오니? 보통 네가 아는. 매출이 100이면 이익률이 한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아? 우리나라 회사가. 3%? 넘지 않은 거 아니니? 그거 벌어서는 죽어. 계속 3%만, 물론 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 회전율이 엄청 좋은 회사는 그럴 수도 있는데 3%, 그러니까 도소매는 3%, 2%야. 보통 제조가 투자를 하지 도소매는 투자를 잘 안 해. 투자라는 건 기계를 투자하는 거. 재고는 투자가 아니고. 그지? 몇 프로 정도? 5에서 6? 5에서 6은 이제 좀 기술력 없는, 기술력 없는 애들. 기술이 있어야 투자를 보통 하는 거지. 기술 좀 있는 애들. 5에서 6% 나오는 제조업, 기술이 없는 애들이에요.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이 있어야 진짜 이익률이 나오는 거야. 기술이 없으면 이제 거지처럼 사는 거야. 거지처럼. 거기 하청업체 영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기술이 있어야지 자기가 어깨 피고 사는 거야. 기술이 없으면 어떻게 돼? 계속 거기 그냥 약간 빌붙어야 돼. 우리 세무사님들도 다 그런 거야. 내가 봤을 때 자기 기술력이 있으면 와도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요. 기술력이 없으면 우리 사장님 친구가 돼야 되잖아. 근데 친구인데 어떤 친구야? 좀 이렇게 항상 눈치 보는 친구가 되는 거야. 눈치 보는 친구. 저 표현이 그런데 눈치를 늘 보고 있는 친구가 되는 거야. 진짜 친구인지 모르겠어. 찐친은 아닌 것 같아. 찐친은. 찐친이라면 어떤 거야? 얘 개새끼야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지. 그렇게 못해요. 그게 찐친이 뭔지 모르겠어. 찐친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기술력이 진짜 있으면 한 10% 남아. 10% 보통. 10% 이상일 때 재무제 볼 때 이익률이 10%일 때 우리는 진짜 기술력이 있다고 그래요. 이익률이 한 10% 돼요. 10%. 법인세. 법인세 얼마 정도 내는 거야? 법인세. 한 2개 내겠지. 2개. 20%라고 하면. 그렇지? 그럼 매출이 100이 나온다는 얘기는 투자가 보통 회전율이 1 정도 나오는 거야. 보통 회전율이. ROA라고 얘기죠. ROA. Return on Asset이 있을 거 아니야. Return on Asset이 보통 ROA는 10%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이잖아. ROA가. 투자 대비 ROA라는 얘기 들어봤죠? 원가액에 배웠잖아. ROA가 한 10% 나온단 말이야. 그게 회전 대비로 보면 100% 회전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럼 투자가 보통 100이 있단 말이야. 100이.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투자 보통 100 하는 거야. 그래서 ROA 10% 내는 거지, 그렇지? 그럼 투자세액 공제가 10이래. 10을 공제해 주겠대. 법인세에서 10을 빼주겠대. 여기서 10 빼주겠다는 거야. 10을. 대박인 거야, 이건. 투자세액 공제 10%는 어마어마한 거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게 대박인 거야, 대박. 엄청 많이 해주는 거야. 세금 많이 빼주는 거야. 매출액의 1% 정도 보통 세금 낸다고 생각해. 대부분이. 1, 2% 세금 내는 거야. 1%를 왜 낸다고 생각하면 이익률이 5%일 때 1 낸다고 생각해. 이익률이 10% 이 정도 낸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빼먹을 수 있어? 못 빼먹어. 그렇죠? 특히 투자 초기 단계에는 손실이 나오는 애들도 많고. 못 빼먹으니까 투자 관련해서 세액공제는 절대로 다 못 빼먹어. 한 번에. 그러니까 세액공제는 숙명적으로 2월 공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야. 2월 공제가. 세액공제는 2월 없이는 택도 없는 거야. 무조건 2월 공제 해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거기 보시면 세액공제는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투자 단계에선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나중에 2월 공제 제도를 통해서 공제해주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세법은 10년간 2월 공제 해주고 있어. 10년 동안. 한때는 R&D만 10년 해주다가 지금 다 10년 해주는 거야. 10년 해주고 있다. 저율과세, 그러니까 세율 자체를 낮게 주는 거지. 낮게. 그래서 창업 자금, 과세특례, 가업승계, 외국인 근로자. 저율과세도 창업자금은 사실은 지금 저율과세지만 나중에 상속할 때 합산과세하는 거지. 그리고 기납부세 빼주는 거지. 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리과세 제도가 있죠. 그래서 소득세 이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종합합산이잖아.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하겠다. 요게 분리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감면제도. 2월 과세하고요. 우리 과세이연 제도, 요 제일 중요한 제도입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